나른해지는 오후, 가까운 책방으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오후의 책방, 오늘은 화요일 책숲 산책 시간입니다. 원래 책숲 산책은 가까운 동네 서점에 가서 책숲 사이를 걸어 다니다가 좋은 책을 만나서 즉석에서 소개해드리는 그런 코너인데요. 오늘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두 권이 있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 권은 서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책이고요. 한 권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평생 보지 않으실 것 같은 책이긴 한데, 이 책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책이라서요. 그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책은요, 박민영님의 이 정도 개념은 알아야 사회를 논하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작년에 출간된 책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소개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아직 아무도 소개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문 기사를 보거나 아니면 뉴스를 볼 때 저 용어는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그런 용어들, 전문 용어들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어김없이 그 기사 밑에는 이 단어 설명 좀 해주지라고 하는 댓글들이 달립니다. 저도 사회에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용어들을 좀 알고 싶어서 서점에 갔는데 마침 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뻐서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저자인 박민영님은 문화평론가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인간과 세계의 근본을 성찰하는 주제에 관한 책들에 관심이 많고, 글로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세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글을 쓰는 분이라고 합니다. 책을 이미 여러 권을 내셨는데요. 저서로는 그러니까 이게 사회라고요? 인문내공, 인문학, 세상을 읽다, 책 읽는 책, 공자 속에 붓다, 붓다 속에 공자, 낭만의 소멸, 학교는 민주주의를 가르치지 않는다, 반기업 인문학, 여기에는 없는데 이즘, 그리고 즐거움의 가치사전 등 다른 책도 여러 권 있습니다. 해마다 100권이 넘는 책을 읽어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비평, 문화비평, 다양한 에세이를 쓰고 계십니다. 이 책의 출판사는 북트리커인데요. 혹시 여러분 지학사 많이 들어보셨죠? 북트리커는 지학사에서 독서 평설 중에 있는 글을 모아서 단행본으로 낸 브랜드입니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다니니까 어떤 분이 책을 보시고 참 좋은 책이다 라고 하셨는데, 한 달 뒤에도 제가 이 책을 또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얇은 책을 왜 아직까지 못 읽었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다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간중간 궁금한 주제어들만 찾아서 읽으셔도 되고요.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읽으셔도 됩니다. 대신 그 틈과 틈 사이의 시간 동안 이 주제어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채워나가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씩 단어의 의미를 알아가면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에서 좀 더 이해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서문에 저자의 세 가지 지필 원칙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 책은 물론 아주 어려운 개념조차 이해가 힘든 물리학 용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이슈에 대한 주제어들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지만, 하지만 최대한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민한 흔적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나의 문제의식과 입장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것이다. 즉, 이 글을 쓰는 저자인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가감없이 드러낸다는 겁니다. 박민영님은 저자들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독자들은 그 저자가 한 말에 충분히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독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고 자기 주장을 둘러간다면 독자들을 오히려 무시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셨네요.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키워드와 현실과의 맥락을 밝혀주는 것이다.
맞습니다. 이 책을 쭉 읽어 나가면 이 단어가 가지는 본래의 의미를 정확하게 사회에서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지 않다, 괴리감이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단어가, 이 용어가 사회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요. 또 그 키워드와 키워드 사이에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주제어가 있으면 그와 관련된 하위 주제어들을 한 3가지 정도씩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키워드를 아는 것이 모든 논의의 기초다. 그 키워드의 의미,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차를 한번 볼까요? 사회, 문화, 경제, 정치, 큰 범주 안에 6가지 주요 키워드를 나누었고, 그 아래 하위 주제어로 3가지 정도씩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 전체에서 하나의 주제어를 가지고 책의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라 라고 하면 저는 이 내용 중에 아젠다 세팅을 꼽고 싶습니다. 아젠다 세팅은 우리말로 하면은 의제 설정이 되죠. 의제 설정. 의제 설정이라고 하면 사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중요한 주제어란 뜻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그 주제어를 선정하는 것은, 의제를 선정하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인 시민들, 국민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의제를 설정하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언론이라는 겁니다. 아젠다 세팅을 아주 쉽게 설명해주는 인포그래픽 영상이 있어서 이 주소를 하단에 넣어두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제 설정에 대해서 처음으로 전문적인 연구를 시작한 분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언론학과 맥스웰 맥콤스 교수와 도널드 쇼 교수님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꼭 언론학과 교수님 같지 않으세요? 연구자들은 의제 설정의 2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언론이 어떤 특정 주제를 자주 반복적으로 노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그 주제어가 중요한 주제라고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2번째 단계는 이 정해진 주제어 안에서 특정한 관점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제어, 의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도 주입을 한다는 거죠. 어젠다 세팅을 한번 반대로 볼까요? 사회적으로 꼭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주제인데 대형 언론사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안부 문제, 역사 왜곡 문제, 그리고 고위 관료의 비리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우리가 함께 알고 고민해야 될 주제인데 꼭 이런 기사들이 날 때 호기심은 나지만 굳이 알지 않아도 될 기사들, 예를 들어서 연예인 기사 같은 경우 말이죠. 이런 기사들이 많이 다루어지면서 그 중요한 주제가 묻혀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용어들이 그 용어가 본래 담고 있는 함의와 사회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고 해석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가치가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온 여러 용어들을 정확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 맥락 속에서 지금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왜곡되고 있지는 않는지, 본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출간되지 않은 책이고요. 저희 제자들이 돌아가신 교수님을 기리면서 모은 책입니다. 이 책의 첫 페이지를 보면 어떤 뇌세포가 파괴되었으니 어떤 언어장애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근본, 어떤 뇌신경이 마비되었으니 어떤 음소의 발음이 어려울 것이라는 근본, 그러한 미시적 근본을 넘어서서 늘 한 방향으로 목적을 같이 하는 거시적 근본을 나는 오늘도 꿈꾼다. 이 글의 출처는 바로 언어병리 해부학이라는 책의 서문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저고요. 2003년에 나온 책이니까 15년, 16년?
16년 전에 제 뒷모습이네요. 서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왜요? 그러니까 때는 1998년 여름이었다. 다소 심약해진 상태로 안식년을 1년간 암자에서 보낸 때였다. 그때 나는 출가를 위한 몇 단계의 실천 강령을 세워놓을 만큼 구체적으로 정돈된 상태에서 평소 많은 명상서적을 통해 내 영혼에 대해 반추하고 보다 소박한 삶의 추구를 도와주시는 류시와 시인의 소개로 법정 스님을 길상사에서 뵙고 향후 행보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그 이후 나는 몇 차례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출가에 대한 생각을 접어야 했고 대신 근본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돌입하고 있다. 그의 여름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내 학생이 묻는다. 왜 이렇게 어려운 명칭들을 한자로, 영어로, 게다가 순수 한국말로 외우고 그 기능들을 암기해야 하느냐고. 평생을 언어치료사로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소용 닿지 않을 수 있는 이 수많은 용어와 기능을 왜 외워서 시험을 치러야 하느냐고. 그 이후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근본을 알기 위해서. 연구실 문을 들어서는 뇌졸중 환자가 오른쪽 팔을 가슴 높이만치 올린 상태로 오른쪽 다리를 절면서 왼쪽 얼굴 근육을 실룩이며 다가온다. 순간적으로 왼쪽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구나 하고 진단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노하우들이 떠오른다. 우아하게 인생의 철학을 논하고 탁상 공론을 하는 대신 뇌세포의 파괴와 혀 근육의 마비를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위치가 때로 우울하다. 그러나 모래성이 아닌 단단한 성을 짓기 위해 근본은 필요할 것 같다. 어떤 사안이든 근본에 충실한 것은 튼실한 아름다움이 있는 듯하다.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은 근본과는 별개의 실체일 수 있으며 결국 지속적인 생명력을 지니지 못하는 이유 때문일까? 그날 류시와 시인께서 바삐 돌아가는 일정과 작업, 집필을 위해 생사를 오가는 히말라야 등반과 같은 여행을 하시면서도 가정폭력에 희생당하는 여성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나는 왜라고 묻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사는 삶에 대한 실천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1초 동안의 미소를 짓기 위해서도 24가지의 안면 근육이 작용을 한다. 뇌에 손상을 받은 환자의 미소는 이 근육들의 마비로 인해 일그러지고 발음 또한 어둔해진다. 내 학생들은 그 환자를 바라보며 마비된 근육들의 명칭을 암기하고 시험을 치른다. 그런 과정 동안 목적과 수단은 잠시 혼동된다. 그러나 결국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현재 상황이 벌어지는지는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재활의 효율적인 방법들도 제시될 수 있다. 그 모든 기저에 근본이 있다. 어떤 뇌세포가 파괴되었으니 어떤 언어장애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근본, 어떤 뇌신경이 마비되었으니 어떤 음소의 발음이 어려울 것이라는 근본, 이러한 미시적 근본을 넘어서서 늘 한 방향으로 목적을 같이 하는 거시적 근본을 나는 오늘도 꿈꾼다. 아직도 물으시겠습니까? 왜요? 라고. 내일 3월 1일 날은 저희 제자들이 모두 모여서 교수님의 묘소에 찾아뵙는 시간이거든요. 이대로 세상에서 잊혀지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좀 더 많은 분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우리가 아니면 아무도 모를, 많은 분들이, 아니 거의 대부분 분들이 읽지 않으실 책, 스승님이셨고 또 그분의 글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늘 근본을 생각하려는 마음, 어쩌면 공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학교에서 그렇게 수많은 교과서들, 내용들을 배우고 나중에 과연 그것이 어디에 쓰일 것인가 의문을 품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정옥란 교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이 맞지 않을까요? 근본에 다가가기 위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교수님 말씀이 자주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책 뒤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뎌진 사회적 감수성을 회복시켜주는 개념찬 교양서. 키워드를 모르면 그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기가 힘들고 그렇게 참여를 하지 않다 보면 방관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무뎌진 사회적 감수성을 일깨우는 책. 이 정도 개념은 알아야 사회를 논한다. 이 책 꼭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책숲 산책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고전과의 인터뷰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